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지금 올해 준비해온 대답 읽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저번에는 시칠리아로 가는 기차를 타는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소프레소, 에스프레소 헷갈려서 이제 밀라노에서 하루를 묵고 그 뒤에도 좀 더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시칠리아에 도착한 부분부터 읽어보기로 할게요. 리파리 섬은 인구가 1만 800명쯤 되는 섬으로 에올리 에제도의 중심이다. 시칠리아의 북쪽 바다 티레니아해에 있으며 화산도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폼페이를 묻어버린 베수비오 화산과 같은 화산대에 있다. 리파로 바로 이웃섬은 불카노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역시 화산섬이다. 이 섬과 제도의 막내라 할 수 있는 스트롬볼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다. 메시나에서 쾌족선을 타고 1시간 40분쯤 오면 리파리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 오는 관광객은 크게 보아 두 종류인데 등산화를 신은 이들과 샌들을 신은 이들이다. 등산화를 신은 이들은 무릎까지 푹 빠지는 화산재를 딛고 활화산의 실제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부류이고 샌들을 신은 이들은 서핑이나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오는 부류이다. 등산화를 신은 부류는 배낭을 메고 진지한 얼굴로 피케를 다니며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들은 대체로 붉은 얼굴에 화려한 문신, 약간 껄렁한 표정을 하고 다닌다. 나는 얼굴이나 표정은 등산화 부류에 가까운데 신고 다니는 것은 샌들이라 섬 사람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주는 부류다. 섬 사람들은 나와 아내를 자포네세, 즉 일본인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듣는 대로 교정을 해주었지만 듣고 돌아서면 또 자포네세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렸다. 리파리 섬에서의 삶은 단순했다. 밀라노와 로마의 무책임한 영무원들과 달리 나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 바르톨로 빌리니 씨는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정말로 섬의 중심가인 비토리오 마누엘레 거리에서 1분 거리였고 고고학 박물관에서 3분 거리였으며 그의 말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였다. 우리는 대로변에서 살짝 들어온 좁은 골목에 있는 집으로 안내되었는데 작지만 볕이 잘 드는 발코니가 있었으며 깨끗한 화장실에 부엌까지 갖추고 있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이라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지만 아침에는 새들이 시끄럽게 울어댔다. 비둘기 몇 쌍이 이 골목을 근거지로 삼고 있으며 검은 고양이 한 마리와 고등어의 등을 한 고양이 한 마리가 역시 근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발정난 암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밤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침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섬의 이런저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침이면 스쿠터를 몰고 골목을 떠났다. 아침 8시 반이면 동네의 빵집으로 빵을 사러 나간다. 빵집은 1분 거리에 있고 빵집으로 가는 길에는 한 집안 형제자매들이 하는 과일 가게가 있다. 늘 빵을 사러 떠나지만 올 때는 과일까지 사서 돌아오게 된다.
아내와 내가 먹는 빵은 아무리 비싸도 1유로를 넘지 않는데 유명한 시칠리아의 밀로 만들어서인지 대단히 맛이 있다. 햇볕으로 단련된 과육들이 농익은 냄새를 풍기는 과일 가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곳의 과일 가게들은 색의 배열에 상당히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눈치다. 붉고 노란 오렌지, 연두색과 자두색의 포도, 붉은 딸기 같은 것들이 길바닥에 나와 달콤한 냄새를 풍긴다. 아침은 빵 몇 개와 커피, 과일로 끝내고 다시 일을 하거나 산책을 나간다. 중요한 모든 것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거리에 있다. 주로 이탈리아어로 쓰인 책을 팔지만 간혹 영어판 도서와 외국 신문도 파는 서점, 작은 슈퍼마켓, 우체국과 은행 지점, 과일과 야채 가게, 카페와 레스토랑, 빵집과 옷가게, 안경점과 교회가 이 거리에 있다. 이 모든 게 걸어서 5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모여 있다. 거리의 북쪽 끝에는 부두가 있고 이 부두에서 섬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버스가 출발한다. 우리 집 주인인 빌리니 씨는 여기에서 다른 기사들과 함께 택시 영업을 하는데 최근 부업 삼아 아파트 렌트를 시작한 것 같았다. 이 거리에는 이 섬 유일의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속도가 하도 느려 뭐 좀 알아보고 메일을 좀 보내면 금세 1시간이 돼버린다. 그런데도 요금은 턱없이 비싼 편이다. 15분에 2유로쯤 되는데 나는 이 집의 주요 매출 전략이 느린 전송 속도가 아닌가 의심하곤 했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무엇도 15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것이다. 드러나요. 거리는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오후 1시가 되면 일제히 철시한다. 우체국이나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고는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다. 친구들과 어울려 거창한 점심에 와인을 마시며 2시간쯤 떠들고 약간의 낮잠을 잔 다음 5시쯤 되면 다시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연다. 과일 가게도 인터넷 카페도 마찬가지다. 그러고는 다시 저녁 8시나 9시까지 영업을 한 다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리 없이 나의 삶도 이 거리의 삶에 맞춰 적었다. 나 역시 낮 12시까지는 대체로 일을 했다. 그러고는 점심을 해 먹었다. 점심은 주로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여기에서 재료를 조달하기 쉬운 음식들이다. 집 바로 앞에는 거리 유일의 생선 가게가 있는데 오징어와 문어, 쭈꾸미와 갈치, 황새치와 그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생선들과 홍합을 팔았다. 생선 가게는 오전 장사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오전에 장만해 놓곤 했다. 시칠리아의 와인은 싸고 훌륭하다. 대체로 5유로에서 7유로 사이의 와인들을 사다가 식사에 곁들여 먹었다. 술은 가능하면 언제나 그 지역의 것을 사 먹는다가 내 원칙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에서 하루키는 좋은 술은 여행하지 않는다. 그런 더 멋진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밥을 해먹고 치우면 어느새 2시가 넘어 있다. 햇볕은 뜨겁고 거리는 조용하다. 가게들은 문을 닫아 걸고 큰 개들만 어슬렁거리며
거리를 쏘다닌다. 하는 수 없이 아내와 나도 꾸벅꾸벅 졸거나 좋은 햇볕을 아까워하며 빨래를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후가 그렇게 지나간다.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5시경이 되면 우리도 거리에 나가 사람 구경을 하거나 장을 봤다. 여행 안내서엔 이 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모두가 모두를 아는 섬. 거리에선 모두가 모두에게 인사를 한다. 차가 멈추면 그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고 클렉슨이 울려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한 번은 우체국에 가서 환전을 하려는데 직원 말이 이탈리아 시민만 우체국에서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전소보다는 우체국이 늘 환율이 좋은 편이라 아쉬워하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다. 관광지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대부분 불쾌한 일로 끝이 난다. 최악의 경우 자기가 아는 환전소로 데려가 후려치고 가장 좋은 경우라도 그가 아는 어떤 가게로 가 호의의 대가로 뭔가를 사주어야 한다. 적어도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건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그는 우체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도큐멘트 어쩌고 하면서 고개를 젓는 것으로 보아 이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가 현지인인 그로서도 어이가 없는 것 같았다. 자기 신분증을 그들에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환전을 해주라고 했다. 우체국 직원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어느 호텔에 묵고 있냐고 물었다. 글쎄요, 호텔이 아니라 바르톨로 빌리니 씨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자 우체국 안에 있던 거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택시기사 바르톨로. 그 뒤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다. 우리는 바르톨로의 손님이었고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다. 리파리는 그런 섬이었다. 우리에게 자기 신분증을 흔쾌히 빌려준 그는 환전이 끝났을 때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리파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난처해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사라진다. 저녁이 되면 골목 안으로 스쿠터들이 돌아온다. 학교에 갔던 학생들과 일터에 갔던 사람들의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골목 안 여기저기서 인사소리가 들려온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퇴근을 하면 근처 바에서 간단히 술이나 커피를 마시며 놀다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간다. 대체로 7시 반에서 8시 사이다. 우리 역시 그 무렵에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었다. 맥주와 햄으로 때울 때도 있고 제대로 차려 먹을 때도 있다.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는 저녁은 짧다. 설거지를 마치면 이내 졸음이 쏟아지고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 평온한 하루. 걱정들은 종일토록 잠복해 있다가 밤을 틈타 우리를 내습한다. 서울에 남겨놓고 온 것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꿈을 빌려 나의 밤을 괴롭힌다. 리파리의 하루는 그렇게 간다. 리파리에 처음 도착한 인류는 아마도 중동 쪽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메소포타미아나 팔레스타인 혹은
이집트 쪽에서 떠난 일군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람에 의지하거나 때로는 노를 저어 동쪽으로 향진하다가 리파리에 당도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6천년경에도 이미 이곳에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지중해는 그 무렵에도 꽤나 붐비는 바다였던 것 같다. 리파리에서 우리가 머물던 숙소에서 몇십 미터만 걸어 나가면 사거리가 하나 나온다. 그 사거리를 지나 다시 몇십 미터를 더 걸어가면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풀이 무성한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공터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어떤 건물을 짓다가 포기한 곳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거기가 바로 기원전 리파리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머물던 집터, 그리고 무덤터였다. 잔잔한 리파리만의 배를 댄 그들이 섬의 지형을 휘휘 둘러보고는 여기가 좋겠군 생각하고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거기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리파리항에 처음 도착해서 한 일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배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며 정세를 살피는 우리에게 바르톨로 빌리니 씨와 한 명의 노파가 다가왔는데 모두 자기 아파트를 설명하는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들고 있었다. 그 광고지는 하나같이 발코니, 냉장고, 샤워, 부엌을 강조하고 있었다. 시원하게 샤워를 한 후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발코니에서 맥주를 마시고 동네에서 사온 신선한 토마토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었다. 또한 그것은 다소 억지스럽겠지만 세계가 물, 불, 흙, 그리고 공기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학설을 연상시켰다. 샤워는 물, 부엌은 불, 발코니는 흙, 마지막으로 냉장고는 차가운 공기와 관련돼 있었다. 이 네 가지는 현대의 인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어딘가에 머물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노파는 빌니 씨보다 먼저 우리를 잡았고 가격도 좀 더 싸게 제시했다. 오랜 세월 강한 지중해의 햇볕과 소금기 강한 바람에 시달린 탓일까? 그녀의 얼굴은 짙은 갈색으로 그을렸고 손마디는 굵고 억색스며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푸석했다. 그러나 음성과 태도에서는 힘이 넘쳐 강인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가 준 광고지에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햇빛이 쏟아지는 발코니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마다하고 빌리니 씨를 따라간 것은 무엇보다 위치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두의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을 가리키며 자기 집은 바다에서 아주 가깝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정말 바다에서 가까워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바다라기보다는 화물선과 페리, 여객선이 도착하는 부두, 크고 작은 배들의 정박장에 가까웠다. 좀 소란스럽고 어수선해 보였다. 반면 빌리니 씨는 부두의 남쪽을 가리켰다. 부두를 등지고 보면 왼쪽이었고 그쪽으로는 항만을 굽어보는 큼직한 언덕이 보였다. 언덕 위에는 견고한 성체와 주민과 선원들의 안전을 축복하는 교회가 서 있었다. 낮은 지붕들이 이어져 있는 부두 근처보다는 그쪽에 마음이 갔다. 언덕이 어수선한 부두를 막아주고 있는 위치였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 생겼을 그 언덕에 스페인 사람들은 성체를 세웠다. 그들이 아닌 누구라도 바로 거기에
육중한 성벽과 대포, 그리고 총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리파리항은 보기보다 수심이 깊어 지금도 커다란 배들이 쉽게 들어와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대포 면문만 갖다 놓아도 적함들이 쉽게 넘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남동과 이태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배와 강 너머에서 기동하는 적을 살피면서 동시에 남산 북쪽을 제압할 수 있는 천혜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고래로 서울에 진입한 외국 군대는 모두 거기에 진을 쳤다. 청일 전쟁 때의 청군이 그랬고, 두 번의 전쟁으로 조선 반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일본군이 그랬고, 원자폭탄으로 그들을 무릎 꿇리고 입성한 미국 군대가 그랬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이 커다란 집을 지어 살고 있다. 굳이 풍수지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머물 곳을 마음 놓고 고를 처지가 되면 인간들은 선사시대의 인간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방어에 유리한,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머물게 된 집 역시 기원전 6천년경에 당도한 이들의 주거지와 매우 가까웠다. 섬의 중심가인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거리는 바로 그 선사시대 주거지를 지나고 있었다. 마치 육전이 있던 종로가 궁궐들을 끼고 서에서 동으로 달리듯. 빌리니 씨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각자 달랐다. 나는 짐을 이리저리 풀어놓았다. 개들이 오줌을 싸 경계를 표시하듯 나는 짐으로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확정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캠핑을 떠났을 때를 연상시켰다. 나를 비롯한 남자들은 막대들을 땅에 굳게 박아놓고 그 위로 텐트를 쳤고 여자들은 불과 화덕 근처에서 먹을 것을 마련했다. 아내는 싱크대로 가 냄비와 그릇, 조리 도구들을 살펴보더니 바로 그것을 씻기 시작했다. 고무장갑이 없네. 하나 사야겠어. 고무장갑을 사온 뒤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식기들을 씻어 햇볕에 내놓아 소독을 했다. 그러고는 친구들도 모두 걷어 발코니에 내다 말렸다. 아내는 일생의 대부분을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보냈지만 막상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하자 피난민 캠프에 갓 도착한 여느 아낙네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 호텔에 묵을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부엌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거침없이 나왔다. 나는 발코니에 나가 파란 하늘과 해발 594m의 산탄젤로 산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던 남자와 여자들을 생각했다. 최초의 정착민들에 이어 섬에 도착한 이들은 그리스인들이었다. 이들은 리파리를 티레니아 해와 에게해 사이를 잇는 무역 거점으로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인들은 바다를 사랑한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멋진 곳을 발견하면 상륙하여 임자가 없으면 말뚝을 박아 자기들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정치 거점인 아크로폴리스를 건설하고 유흥을 위해 원형극장을 세웠다. 그들이 건설한 아크로폴리스 역시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집화 장소 바로 옆이었다. 시칠리아 전역의 큰 도시에는 거의 어김없이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원형극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시라쿠사가 그렇고 타우르미나가 그렇다. 이 원형극장들은 하나같이 산을 깎아 만들었는데 무대 뒤로는 먼 바다가 내다보였다.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이고 바다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원형극장을 만든 이유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다. 재미있는 연극을 보던 도중에라도 멀리 적이 나타나면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TV 드라마가 방송되는 시간에도 아래로는 재난 속보 자막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라쿠사나 티오르미나의 그리스식 극장에 한번 앉아 있어 보면 그런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연극을 주로 밤에 즐겼다. 낮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 뜨거워 그늘도 없는 석회암 계단에 앉아있기 힘들다. 한마디로 고역이다. 따라서 밤에 횃불을 밝히고 모여 복잡한 무대 장치를 사용한 연극들을 즐겼는데 그러면서 저 검은 바다로 접근하는 적선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응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바다의 적은 횃불을 밝힌 드라마 광대를 쉽게 볼 수 있어도 드라마에 빠진 관객들이 저 어두운 바다로 시선을 돌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적함들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저 나는 그리스인들이 바다를 사랑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이왕 힘들여 극장을 지을 거라면 바다가 보이는 데가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고향이 그랬으니까. 아테네가, 코린트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 이민자들은 자기가 살던 곳과 비슷한 곳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시칠리아를 떠난 이민자들도 바다가 있는 뉴욕, 그것도 섬인 맨해튼에 정착했고 지평선만 보고 살던 독일 중부와 체코의 이민자들은 미국 중부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도 집을 살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언덕이 있는 곳, 이왕이면 그 언덕에 소나무가 있는 집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스인들 역시 자신들이 떠나온 곳과 가장 비슷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고향에서 보던 극장과 가장 비슷한 위치에 역시 극장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식 극장은 그들의 후예를 자임하던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아시아의 몇몇 대학에도 이런 형태의 극장이 있다. 내가 다닌 대학에도 7,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큼지막한 반원형 극장이 있다.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멀리 신촌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이 극장을 우리는 노천극장이라 불렀는데 그곳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응원 연습 같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가 치러졌다. 우리는 모두 그 극장을 사랑했다. 노래를 부르면 서로 잘 들렸고 함성을 지르면 서로의 가슴으로 울렸다. 무엇보다 그 극장에 모여있노라면 우리가 비슷한 사상과 지향을 가진 동질적 집단이라는 확신이 절로 들곤 했다. 물론 졸업을 하면서 그런 믿음은 빠르게 줄어든다. 현대적 콘서트홀은 관객들이 오직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그리스식 극장은 관객들이 서로를 의식하도록 만들어졌다. 약간의 반응은 잘 전파된다. 특히 웃음과 하품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극장에선 콘서트나 연극도 좋지만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나는 노천극장에서 그 대학의 응원가와 율동을 배웠는데 그 순간의 행복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내기였던 나는 서울로 옮겨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6년 동안 내내 이방인으로 겉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강변에 모래밭을 다져 만든 잠실의 아파트 단지는 내가 살던 작은 마을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피난민 캠프나 방영에서처럼 그곳의 주민들은 단지와 동호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분류되었다. 어쩌면 그곳에 사는 모두가 나처럼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고 필사적으로 서울 생활,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남들 사정을 헤아릴 처지가 아니었다. 막 10대로 들어선 나는 황량한 아파트 숲에서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그렇게 6년이 흘러갔다. 분명 나에게도 정해진 소속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서울에 올라온 후 처음으로 한 집단에 받아들여진 그들 모두와 하나가 된 듯한 강렬한 감정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 대학이 전에 다닌 다른 학교들보다 딱히 더 친절하고 더 포용력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 거기에는 내가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그리스식 극장이었다. 이 대학은 강원도 원주의 캠퍼스에도 비슷한 노천 극장을 지었다. 토지 문화관이 지척인 이 캠퍼스를 커다란 저수지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극장의 무대는 바로 그 저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신촌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 사이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다녔는데 나는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버스를 타고 원주에 가서 학생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는 노천 극장에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지붕이 없는 그곳의 계단식 객석에 앉아 아래쪽에 무대를 내려다보면 몇 그루의 전나무 뒤로 물결 잔잔한 저수지가 보였다. 그것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아름다운 광경인데 특히 주변 숲에 일제히 단풍이 드는 가을에는 더욱 장관이었다. 2007년 겨울 나는 시라쿠사와 타우루미나에서 한동안 기시감에 사로잡혀 먹먹해지는 마음을 다잡느라 애를 먹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그리스식 극장 때문이었다. 20년 전에 그 노천 극장이 거기 시칠리아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라쿠사의 퇴색한 석회암 계단에 앉아 저 멀리 희붐하게 빛나는 지중해의 수평선을 보며 19살의 봄에 경험했던 찬란한 행복을 회상했다. 모두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손을 높이 쳐든 채 젊었다를 부르던 그날을. 그럴 때 여행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갈대 모를 방랑이 아니라 어두운 병 속에 가라앉아 있는 과거의 빛나는 편린들과 마주하는 고고학적 탐사, 내면으로의 향해가 된다. 바다가 내려 보이는 타우루미나의 그리스식 극장에 앉아 나는 그때의 노래를 소심하게 웅얼거린다.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던 그래서 신입생들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었던 그 응원가는 이렇게 끝난다. 그대여, 그대여, 너와 나는 태양처럼 젊었다. 리파리는 지중해 무역의 거점이었던 데다 화산 활동의 부산물인 부석과 흑요석 광산으로 불을 쌓았기 때문에 해적들의 침탈이 잦았다. 질이 좋은 부석은 주로 건축의 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또 가볍고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지붕이나 빙고, 욕조, 그 밖에 단열벽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된다. 내산성이 강하므로 황산 제조 장치 등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흑요석은 규산이 풍부한 유리질 화산암으로 흑요암이라고도 한다. 색깔은 흑색, 회색, 적색, 갈색을 띈다. 석기시대에는 칼, 화살촉, 도끼로 사용되었으며 가열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내화연료 등 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연마하여 장신구로도 이용한다. 영어식 이름인 옵시디언은 로마의 저술가 G. 폴리니우스가 자신의 저서 박물지에서 옛날 로마 사람 옵시디우스가 에티오피아에서 발견한 유리질 화산암이 아마 이런 암석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쓸모있는 광석이었으니 노리는 세력이 많았을 법하다. 나이트클럽 앞을 지키는 근육질 사내처럼 다소 부담스런 외양으로 남아있는 성체는 그런 해적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어졌다. 최근의 모습은 1544년 당시 지중해 전역에선 스페인을 괴롭히던 바르바로사 일당이 섬을 휘쓸고 간 후에 대대적으로 보강된 것이다. 스페인 세력은 대포와 화학이 전쟁에 도입된 이후에 지중해 세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성은 하나같이 육중하다. 이 성은 얼마 안 되는 섬과 그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티레니아해 전체의 제해권을 염두에 두고 건설됐을 것이다. 이제 이 성은 오직 관광자원과 고고학적 발굴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내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슬리퍼를 끌고 5분 정도만 올라가면 성에 당도하게 된다. 성에서는 항만과 부두, 마을이 모두 내려다 보인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제도의 다른 섬들도 선명하게 보인다. 성 안의 박물관은 시칠리아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 작은 섬의 박물관이지만 전시품이 꽤 충실하다. 선사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신화와 역사가 그려진 그리스 도기, 그리고 중세의 유물들이 시대에 따라 전시되어 있다. 처음 방문하던 날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시칠리아의 역사를 배우고 있었고, 진지하고 심각한 독일 관광객들이 무리를 지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박물관의 도기를 보고 있기엔 아이들에게나 나이든 관광객들에게나 너무 화창한 날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꾹 참고 일행을 따라 복도를 돌고 있었다. 좁고 어둑한 중세식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가리발디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등의 근대 이탈리아의 국가적 영웅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이어진다. 섬의 인구는 1만 8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살던 성산동의 아파트 단지 하나에만도 그것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작은 섬의 인구가 훨씬 많게 느껴진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선 많은 사람들이 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는 반면 이곳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리파리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가 되자 서서히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본조르노 혹은 차우라고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뜻이다. 하루 이틀쯤 머물다 떠날 자포네세로 여기고 있던 이들도 일주일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제야 친구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우선 집 밖을 나서면 생선가게 주인과 인사를 해야 한다. 사람 좋게 생긴 이 프란체스코 할아버지는 작은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냉동된 생선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그날 새벽에 들어온 것들을 주로 오전에 다 처리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다. 아침 일찍 주부들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신선한 생선을 잔뜩 사가지고 간다.
빵을 사러 나온 나도 가끔 그 대열에 합류하는데 날마다 들어오는 생선과 해물이 다르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징어와 정어리는 거의 매일 있고 새우는 철이 아니어서인지 자주 보이지 않았다. 바지락류의 조개들은 여름이라 나질 않는 모양이었다. 황새치와 참치를 토막내 팔기도 하고 가끔 갈치가 은빛 바늘을 빛내며 엉켜있기도 했다. 나는 주로 오징어나 문어, 홍합을 사는데 새우는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보이면 무조건 샀다. 이런 어물 쇼핑은 해보면 꽤 즐겁다. 그날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게의 주렴을 걷고 들어갈 때마다 즐거운 기대가 있다. 기다리던 것이 있으면 반갑고 생각지도 않던 것을 보게 되면 신이 난다. 오징어는 내장을 빼내고 간단한 손질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냥 기름에 볶거나 삶아서 스파게티 같은 데 얹어 먹으면 되고 새우는 쪄서 소금에 찍어 먹는다. 이 프란체스코 할아버지는 다소 험성궂게 생긴 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자포네세인 나를 아주 좋아하는 눈치다. 늘 와서 딸랑 쭈꾸미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를 사가는데도 싫은 기색이 없다. 그는 정오가 다가오면 가게 앞에 나와 비보, 비보 라고 큰 소리를 외친다. 굳이 번역하자면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발딱발딱 뛰는 아주 싱싱한 생선입니다. 정도가 될 것이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찬 것으로 보아 하루 이틀 외친 솜씨가 아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거리 전체에 그의 비보, 비보 소리가 들린다. 프란체스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거리는 조용해진다. 점심시간이 된 것이다. 햇볕은 뜨겁고 가게들은 문을 닫는다. 나는 사람들이 사라진 한낮의 거리가 좋아 꼭 그 시간에 슈퍼마켓에 간다. 문득 이 거리가 알베르 카뮤가 페스트에서 묘사한 오랑의 거리처럼 보일 때가 있다. 지중해에 면한 알제리의 해안 도시를 모델로 했을 오랑과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리파리의 거리는 어쩌면 기후나 풍토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뜨거운 태양,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네모진 건물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른 모두를 아는 도시에서 반복되는 권태로운 일상, 그리고 바다, 눈이 부시도록 파란 지중해는 그들에게 희망과 열정 대신 막막한 고립감을 부여한다. 한낮의 어떤 순간 리파리에는 갑자기 속의 명령이라도 내린 듯 뜨거운 고요와 정적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어리둥절한 얼굴로 걸어가는 추운 나라에서 갓 도착한 관광객들이 있다. 이렇게 올해 준비해온 내가 김영하 작가의 시칠리아 여행기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여행했을 때의 생생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여행했을 때도 그 분위기를 아직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글로써 전달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독서 되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